자, 중요한 판례 또 한번 나옵니다. 북창동 사건 별표를 쳐보시고요. 자, 여기서 132조니까 알선 수뢰했잖아요. 자, 여기서 반드시 알선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일단 틀려요. 일단 틀리다. 그 얘기는 앞에서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판결로지 2번에서 정당한 것도 포함되고 그 알선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직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아직은 없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A가 공무원에게 부탁을 할 때 수수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을 할 때 일단 이 을이란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아도 괜찮아. 아시겠죠? 을이란 사람이 꼭 특정될 필요는 없고 알았어. 내가 봐줄게. 그 누군가 있겠지. 이렇게 하면서 내가 틀림없이 해줄 테니까 얼마 달라는 식으로 해서 돈 받아 챙기게 되면 여기서 알선죄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 상대방인 공무원이 누구인지 또 직무 내용이 무엇인지 아직까지는 특정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말이. 받는 순간 기수다 이런 말이. 자, 그래서 요 밑에 1번에 나와 있는 1번 지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다만 알선 뇌물 요구죄, 이 요구죄가 성립을 하려면 그 뇌물 요구의 그 명목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야 한다. 구체화되어야 한다. 단지 밑에 내가 그자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감,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요구하는 것은 본죄가 되지 않아요. 이것도 출제가 잘 됩니다. 받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알선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 것도 무방하다. 현재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 것도 무방하다. 그래서 그 뇌물을 요구할 당시 반드시 알선에 의해서 해결을 도모해야 할 현안이 존재를 해야 한다고 하면 틀려요. 왜? 장래 것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래에다가 색깔 칠할게요. 자, 올라갑니다. 자, 중구청입니다. 서울중구청 공무원으로서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과 업무를 담당하던 갑은 북창동 소재 유흥업 주점의 실제 운영자로 알려진 을에게 영업과 관련하여 세금 문제나 영업 허가 등에 대한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아직 문제 안 생겼어요. 앞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서 도움을 줄 테니까 지금 나한테 그 대가로 1,000만 원 달라 이렇게 했어요. 자,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무죄인가? 여기 나와 있잖아. 그 본죄 요구죄가 성립을 하려면 그 뇌물 요구하겠다는 그 명목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야 하는데 구체화되었습니까? 되었잖아요. 여기.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준다라고 해서 이 문제가 생긴다 이 부분이 바로 뭐다? 뇌물 요구의 명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판결로지에서 빨간색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쵸? 부탁하여 도움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뇌물 요구죄가 성립을 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출제 잘 돼요. 출제 잘 되는 것을 꼽자면 2번이 출제가 잘 되고요. 2번, 3번, 4번 전부 다 A급 판례들입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 각각 꼭 좀 기억을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고 꼭 좀 다시 한번 받으세요. 알선죄에서 제일 중요한 판례예요. 다음 페이지. 자, OX 판례 보시면 이제 알선을 했다는 판례들입니다. 자, 누가 내 부탁을 했는가 하면 서울시 부시장 비서관에게 부탁한 거예요. 부탁해서 이 사람이 누구한테 알선을 해주었는가 하면 시청 관직과 소속 공무원에게 부탁을 해서 채비지 불화받도록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교재비로 얼마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때 서울시 부시장 동그란 그리고 밑에 검은색으로 시청 관직과 소속 공무원에게는 이 부시장의 비서관이라는 사람은 시청 관직과 소속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받아 챙겼다면 본죄가 이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전임자 서강주 세무서 징세계장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 밑에 고용대책과장 동그라미 그 밑에 시청 도시계장 동그라미 일단 같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동그라미
자, 면허기 기능반으로서 지금 현재 일선에서 수사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병관으로 병무청에 파견된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시 검은색 펜 들어보세요. 펜 들어보세요. 자, 지금 현재는 남강주 세무서 징세계장이었다는 거예요. 징세계장이었고 또 이 사건 당시에는 압류재산의 공무의 담당자였다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사람은 이 검은색에 밑줄 그은 사람에 대해서 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1번처럼 제가 일부러 필기는 하지 않을게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받았다면 본죄가 성립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3번도 고용대책과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어떻게 한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다. 도시계장이 건설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도 색깔 칠한다면 이렇게 색깔 칠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아니죠. 필기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은행장이지, 그치? 예,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이 은행장에게 당연히 영향을 미칠 사람 되겠죠. 그리고 전라북도 경찰국 면허계 기능반으로서 경장 근무를 했던 사람인데 지금 현재는 수사계장입니다. 그쵸? 그러면 과거 이것이 과거 10여 년, 10여 년 전 얘기를 할지라도 지금 현재 전북청에 있는 그 면허계 기능반 현재 그 사람에게 당연히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될 수 있는 지위에 있겠지, 그치? 그래서 지금 현재 면허증 담당 발급 공무원에게는 뭐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모병강 병무청에 파견돼 있던 사람이 밑에 병역 면제 여부, 부대 배치 등과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부탁해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 관계 공무원들에게 뭐다? 영향력을 행사해 줄 수 있다. 라고 봐서 당연히 본죄 성립을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또 나왔네요. 병무청 심리연구사보. 그치? 그 밑에 병무 담당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돈 받았다면 본죄 성립을 인정했고요. 자, 그러나 파란색으로 검찰 주사 세무. 검찰 주사가 검사에게 영향력 행사할 수 있나요? 안 된다는 거지. 검사는 상급입니다. 최하. 근데 검찰 주사는 주사보 6급이잖아요. 6급. 그래서 이건 고위직이기 때문에 고위직으로 올라가게 되면 영향 행사할 수 없다고 봐요. 자, 농직에 근무하는 사람이 도지사한테 영향 행사할 수 있나요? 없죠. 자, 보건기사입니다. 기능직이죠. 주사보는 행정직이잖아요. 그렇죠? 주사보는 7급인데 그래서 영향 행사할 수 없다고 봐요. 3급 공무원이 밑에 인사참모부 선박관리실장에게 영향 행사할 수 없다고 봐요. 이건 별자리거든. 그치? 그래서 앞에 죄들하고 좀 다릅니다. 자, 밑에 도표가 나와 있는데 도표는 그냥 참고 삼아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세요. 보통 수뢰죄니까 전부 다 공무원 중재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쵸? 근데 방금 봤던 알선 수뢰죄만큼은 중재인이 빠지고 공무원만 된다. 전부 다 현직자들인데 현직자가 아닌 게 있어요. 사전 수뢰죄하고 여기 사후 수뢰죄 이것은 될 자, 이었던 자이기 때문에 아직은 공무원이 신분이 아니죠. 그쵸? 공무원 신분이 아니거나 과거에 공무원 신분이었거나 요 사전 수뢰죄하고 사후 수뢰죄는 청탁이 구성요건 요소입니다. 청탁이 구성요건 요소. 그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 제3자 뇌물 공유죄 할 때 이 제3자는 돈을 받는 것은 제3자가 받잖아요. 근데 제3자는 공무원이 아닌 경우가 많죠. 그치? 배임수재죄는 배임죄 파트이긴 하지만 배임수재죄는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 그치? 이 두 가지가 민간인이거든.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이 구성요건 요소가 돼요. 이해되시죠? 일단 이 두 가지 사전과 사후는 청탁이 요건이다. 제3자와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이 요건이다. 됐습니까? 나머지는 몰라도 돼.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도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청탁이 요건인 것은 사전하고 사후밖에 없고 부정한 청탁이 요건인 것은 제3자하고 배임수재밖에 없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청탁 유무 불문이야. 그렇지? 단순술에 부정처사후술에 나머지는 전부 다 청탁 유무가 불문이다.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올라가 보시면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청탁 단순술에죄 청탁 필요 없지? 있든 없든 제3자도 제3자는 부정청탁이잖아요. 다음 여기 부정처사후술에죄도 있든 없든
알선 수뢰죄도 있든 없든 상관없잖아요. 여기 수뢰 부정차세도 있든 없든 세무라고 하는 것은 되는 경우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일단 그래서 세무 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전과 사후는 청탁, 제3자와 배임 수재는 부정 청탁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제 증례죄. 자 지금까지는 받는 사람을 받고요. 지금부터는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항을 보시면 앞서 설명했던 129조부터 132조까지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공여 의사 표시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고 이것이 흔히 말하는 증례죄입니다. 증례죄. 근데 여기서 볼 것은 이 2항을 좀 볼 가치가 있어요. 2항을 좀 볼 가치가 있는데 전항의 행위의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여기서 교부하면 뭐가 됩니까? 기수가 되는 거예요. 기수가 된다. 그 다음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으면 이때도 여기서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건 잠시 있다 판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은 똑같아요. 이 2항을 뭐라고 하냐면 2항을 증례물 전달죄다 이렇게 불러요. 2항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뇌물을 주는 사람, 증례죄 같은 경우에는 주체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신분범이 아니에요. 공무원도 주체가 될 수가 있고 그 판례가 밑에 나와 있는 요 판례지. 공무원 동그라미. 자, 행위는 뭐 약속, 공여, 공여 의사표시 뭐 다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직무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직무 관련성 할 때 전부 다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똑같아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밀접한 관례에 있는 행위,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이런 것들은 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재건축 조합장에게 줬잖아요. 밑에 국회의원에게 줬네요. 그렇지? 누가? 여기 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건설업자들이 줬네요. 그랬을 때 전부 다 뇌물공여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자, 그 밑에 볼게. 공유가 아니라고 본 판례. 개인 자격으로 준 것은 아니라고 봤어. 공유가 아니라고 봤어. 그 다음에 요 밑에 2번 그 별표 한번 쳐볼까요?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이 있다면 이 앞에 것들은 다 안 나와. 내가 볼 때는 이거 다 나올 필요가 없어. 다 안 나와. 안 나오는데 나올 만한 것은 2번밖에 없다. 자, 봅니다. 배임 수재자가 배임 증제자에게서 그가 무상으로 빌려준 물건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던 중에 이 사람이 공무원이 됐습니다. 공무원이 됐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좀 볼까요? 자, A가 있어요. 이 사람이 증제자야, 증제자. 그리고 B가 타인 사무 처리자야. 배임죄 주체죠. 배임 수재죄의 주체야. 타인 사무 처리자인데 아파트를 무상 제공했어요. 자, 그럼 뭐가 되죠? 타인 사무 처리자에게 아파트를 무상 제공했으니까 여기서 뭐가 됩니까? 이게? 배임 수재죄가 되잖아. 그쵸? A는 배임 증제죄가 되는 것이고 A는 배임 증제죄 그 다음에 B는 배임 수재죄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일단 1번입니다. 일단 1번 됐어요. 자, 근데 이 무상 제공할 때 약정 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약정이 뭐 3년이다. 이렇게. 3년이다. 아파트 제공하는데 3년 동안 무상 제공했다. 이렇게 약정 기간이 있어요. 근데 약정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이 사람이 타인 사무 처리자 했는데 이걸 설명해야 되겠네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제주 특별자치도 이렇게 부르대요. 제주도 민자유치원이었어요. 민자유치위원으로서 이 당시에는 타인 사무 처리자에 있었어요. 그래서 건설업자가 아파트를 무상 제공하면서 했는 것 자체가 이 배임 수재죄 증제죄가 된 거예요. 근데 약정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A가 이 제주도
있는 무슨 무슨 공사의 사장을 모집하는 공고를 보고 이 사람이 응모를 했어요. 응모를 해서 이 사람이 민자 유치원이었다가 응모해서 당선됐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공사의 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됐어. 취임. 이때 이 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무슨 공사의 사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준공무원으로 됐단 말이죠. 공무원은 뭐지? 우리 앞에서 특가법 할 때 배웠잖아. 공무원 의제 해서 형법상의 공무원 의제 조항이 적용되어서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그치?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게 되면서 이 A가 이 B한테 뭐 축하한다. 속된 말로 축하한다. 뭐 그런 취지까지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공무원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위직 공무원 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 뭐 재산 공개 등이 나오잖아요. 재산 공개 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아파트 이 문제도 재산 공개 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 서류 등이 필요해서 A에게 좀 부탁을 하게 되었고 A가 이제 더 이상의 뇌물을 추가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두 번째 추가로 이 계약 기간이 3년이라고 약정했잖아요. 그럼 추가로 계약 기간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 아니다 였다네. 아니었고 그냥 그 3년 동안 계속 쓰세요. 아직 약정 기간이 1, 2년 남았는데 계속 기간 동안 그 약정 기간 동안 계속 사용하세요. 그러면서 추가로 더 연장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별도로 뇌물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것이 뇌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풀어볼게요. 자, 무상으로 빌려준 물건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던 중에 이 사람이 공무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된 배임 증제자인 A가 수제자에게 앞으로의 물건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빌려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뇌물 공유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물건을 계속 사용하는데 사용할 상태에 두었잖아요. 약정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두더라도 추가로 연장해 주는 부분이 없다면 그런 사정이 없다면 그치? 없다면 이것은 별도로 뇌물로 볼 수는 없다. 새롭게 뇌물을 제공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뇌물 공유죄가 되지 않고 뭐밖에 되지 않는다? 그냥 배임 증제죄만 될 뿐이다. 이런 말이. 만약에 추가 연장한 부분이 있다면 그 뇌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추가로 제공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뇌물 공유죄까지 된다고 하면 틀려요. 자, 다음 직뇌물 전달죄를 볼게요. 자, 직뇌물 전달죄는 노트를 펴봅니다. 자, A가 있죠. 그리고 제3자가 있어요. 제3자. 그리고 공무원은 저쪽에 있어요. A가 직접 주지 않고 제3자에게 돈을 주면서 공무원에게 전달하는 취지로 뇌물을 갖다 주게 되면 그러면 A가 제3자가 그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기수가 되는 거예요. 직뇌물 전달죄 기수가 여기서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제3자가 그 돈을 받은 돈을 이 갑에게 주지 않고 임의로 소비했다 할지라도 받는 순간 기수가 되고 꼭 전달해야지만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전달하든 전달하지 않든 간에 받는 순간 여기서 기수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받은 돈을 갑에게 전달했다 해서 별도로 뇌물 공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저 앞에서 재산죄 할 때 배웠잖아요. 이 불법 어린 급여물인데요. 이 돈을 제3자가 갖고 있으면서 전달하지 않고 임의 소비했다 하는 것이 횡령죄가 될 수 있을까? 횡령죄가 안 된다는 것은 앞에서 배운 바가 있고요. 교조입니다. 자, 기수시기. 언제래요? 제3자가 그걸 알면서 그 돈을 받았을 때 이때 바로 뭐가 된다? 기수다 이런 말. 전달했는가 안 했는가는 묻지 않습니다. 그 사례 한번 읽어보시고요. 판례 전부 다 중요한 판례들이죠.
별표 치시고 밑에 별표 치시고 됐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교부받았다 동그라미, 밑에 교부받았다 동그라미, 밑에 교부했다 동그라미.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퀄 기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퀄 기수가 되고요. 여기서 이퀄 기수가 되는 거예요. 옆에 전달 안 했대요. 밑에도 전달했대요. 밑에 반환했대요. 상관없어요. 그냥 받는 순간 기수. 기수. 또 두 번째 판례가 더 중요한데, 전달했다고 해서 이 전달한 부분이 별도로 뇌물 공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증능물 전달죄 기수 하나밖에 없다. 됐죠? 자, 밑에 판례는 변호사법 위반죄와 관련된 것인데 그냥 참고 삼아 좀 봐두세요. 방금 이 제3자가 제3자에게 전달해 줄 것이라고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돈을 준 사건이잖아요. 자, 이 제3자가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전달만 했을 때에는 그때는 증례물 전달죄밖에 안 돼요. 이제밖에 안 돼요. 이때는 변호사법 위반죄가 되지 않아요. 근데 단순히 전달한 것이 아니라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받은 것이라면 그때는 변호사법 위반죄가 되는 것이지 그때는 증능물 전달죄가 될 여지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는 것인데 잘 출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아직 뭐 한 10여 년 지난 판례들인데 아직까지 출제가 된 것 같이 보면 출제가 안 된 걸 보면 그다지 중요한 판례는 아니고 그냥 참고 삼아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뢰죄 관계 이 판례 별표. 이것은 앞에서 본 적이 있지. 공유하는 행위와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이다. 이걸 뭐라 불러요? 이거를 행위 공동설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필요적 공범이 성립한다. 그치? 그리고 행위 공동설이기 때문에 책임은 같이 할 필요가 없죠. 책임은 같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립 자체를 같이 할 필요까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유죄가 되고 한 사람은 무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취지하에서 이 판결료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공유자만 처벌된다고 해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위처럼 한 놈은 처벌했고 한 놈은 처벌받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합니다.